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는 거는 내일 수업 때 우리가 가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미리 여러분들한테 디딤돌을 위한 영상으로서 제가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가야라고 하는 연맹 왕국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나라들을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또 어디가 생각나나요? 네, 옥저, 동해, 또 고구려, 백제, 네, 신라. 이렇게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확히 가운데를 구분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여나 옥제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었던 곳도 있었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었죠. 하지만 부여는 국가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맹, 네, 왕국이라고 불렀죠. 반대로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없이 어, 읍군하고 삼로라고 하는 군장들이 다스리던 군장들이 마을 형식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왕이 존재했고 군장들이 귀족으로 바뀌었던 고대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배우는 가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공부했었던 이 부여하고 비슷합니다. 연맹 왕국으로서 이제 그쳤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옆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도에 보시면은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보라색으로 보이시죠? 근데 오른쪽에는 신라가 있었고 왼쪽에는 백제가 있었습니다.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서 새우 등이 터지는 꼴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빨리 망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특성이었다. 게다가 이 가야 중간에 흐르고 있는 강 있잖아요. 이 강이 낙동강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 낙동강은 이 백제 쪽에 흐르고 있었던 금강 그리고 위에 한강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수심이 굉장히 깊은 강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짓기에 아주 유리한 곳으로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형적인 특성도 있었고 주변에 있는 나라 때문에 이 가야라는 나라는 연맹 왕국에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말아요. 선생님 여기 또 띄워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가야라는 나라의 시조인 김수로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읽어도 됩니다. 옛날부터 낙동강 하류, 낙동강 아래쪽에는 날씨가 좋고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부락, 마을이에요. 마을을 다스리는 군장이에요. 군장들이 모여서 풍년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야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나요? 바로 사만 중에서 변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사만 같은 경우에는 계절제를 지낸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계절제를 풍년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풍년제를 지내게 되었다. 올해도 풍년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생뚱맞죠.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아래에 누가 있느냐 하느님이었겠죠. 마을을 다스리는 아홉 족장이 있사옵니다. 여러분 알 수 있겠네요. 연맹은 연맹이었는데 몇 개의 마을이 모여 있었다. 네, 아홉 개의 마을이 모여서 살고 있는 연맹 왕국이 어, 변한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산봉우리 흙을 파고 거북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면 반드시 너희를 다스릴 왕자를 만날 것이래요. 그래서 당연히 노래 부르고 춤을 췄겠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지개가 서더니 보자기에 싼 괴짝이 내려왔다. 괴짝은 나무 상자를 말해요. 족장들은 괴짝에 절을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6개의 황금색 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족장의 우두머리인 아도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6개의 알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자 각각 사내 아이들이 나왔고 이 아이들이 잠시 뒤에 어른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맨 먼저 나온 왕자를 수로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성은 금괴, 금으로 만든 괴짝이었나 봐요. 상자였나 봐요. 그래서 성을 김씨로 해서 김수로, 그래서 가야국의 왕으로 받들었다고 합니다. 어,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김씨가 여러분들 이름 중에서 김씨가 많은데 김해 김씨가 바로 이 김수로의 김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이로써 김수로 왕은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자, 근데 남자가 있으면 왕비도 있어야겠죠. 그랬더니 김수로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대요. 왕후가 될 공주가 바닷가에 이를 것이니 마중하라. 그래서 신하들이 바닷가에 이르자 시종을 거느린 공주가 보물들을 싣고 바닷가에 도착해 있었대요. 근데 이 소녀는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씨고 이름은 황옥이라 하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가야가 있던 곳에 사람들이 어느 나라하고 무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인도 사람들하고 무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을 몇 살쯤 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16세인데 하느님께서 금관가야의 수로왕에게 가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김수로의 왕후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 김수로 왕이 아래서 나온 사내들과 제각기 흩어져서 왕이 각자가 다 6명의 사내들이 왕이 됐대요. 낙동강 하류에 자리 잡았던 변환의 12개의 나라가 6개의 가야로 발전했는데 금관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 대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등이다. 그러니까 이 부족이 총 9개였었는데 6개의 부족으로 나눠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가야 연맹이 세력이 매우 강해서 신라를 위협할 정도였으며 일본에도 진출해서 문화를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만 선생님이 이 페이지에서 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페이지를 보면은 가야 연맹의 성립이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그 괴짝에서 나온 6명의 사내 아이들이 6개의 가야를 세웠다고 했었죠. 금관가야, 아라가야, 뭐 대가야, 소가야 뭐 이렇게 가야가 6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 교과서에 보시면은 변환의 여러 소국, 쬐깐한 나라들이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라 연맹을 형성하였다. 초기 맨 처음엔 6개 가야 중에서 김수로왕이 세운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했다. 자, 금관가야가 6개의 가야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가 봅니다. 자, 왜 셌냐? 금관가야가 자리 잡은 김해 지역은 일단 먹고 살기가 편했네요. 그리고 또 질 좋은 철이 많이 생산이 됐대요. 자, 철을 가지고 뭘 했을까? 철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썼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무기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활동이 편리한 지역에서 중국 사람들에게도 또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철을 수출하고 교류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는 인도라는 지역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자, 금관가야는 여러 차례 낙동강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신라에 가로막혔다. 그래서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였다. 자, 그래서 이 가야에서 일본한테 부탁을 합니다. 약 4세기에서 5세기 무렵 중간인데요. 이때 일본한테 부탁을 해서 일본이 왜죠? 왜가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쳐들어가요? 바로 신라로 쳐들어가요. 자, 그랬더니 이 신라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 당시 가장 센 나라였던, 그렇죠, 고구려한테. 자, 고구려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네, 맞아요,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이 신라를 도와주러 내려가죠. 그래서 왜를 치면서 또 이 신라 이 왜한테 사주를 해서 신라를 치게 했었던 또 누구를 치겠습니까? 그렇죠, 금관과야를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라를 돕기 위해 진출한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어 가야 연맹은 위기에 처하였다. 그래서 금관가야가 쇠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 당시에 가야에서 철이 많이 나왔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바로 경상남도 김해라는 도시에 가면은 대성동 고분이 있다고 해요. 이 김해는 부산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부산에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 김해의 대성동 고분에 보니까 말 머리에 끼우는 말 얼굴 가리개, 철로 만든 얼굴 가리개나 또는 청동으로 만든 솥 또는 이거는 덩이쇠라고 부르는데요. 덩이쇠가 뭐냐면 쇠덩이나 마찬가지예요. 막 쇠를 뭉쳐 놓은 거. 이걸 나중에 녹여 가지고 무기로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수출을 했었던 철 방패도 이렇게 금관가야의 무덤 같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방금 전에 금관가야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한테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쇠퇴하게 됐잖아요. 나머지 5개의 가야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힘이 셌던 가야가 여기 빨간색 글씨로 대가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5세기 후반부터는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했다. 고령이라는 지역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진흙이 철이 많이 나다 보니까 여러분 철이 녹슬면 무슨 색깔이 되나요? 네, 빨간색이 되잖아요. 이 빨간색 철이 많이 나오는 그 흙은 이제 거의 진흙으로 변하는데 그 진흙을 가지고 뭘 많이 만들었냐면은 바로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고령이라는 도시는 도자기 축제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고 해요. 고령도 마찬가지로 농사에 유리하고 질 좋은 철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곳이라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결국에는 보면은 백제와 신라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지고 망하고 말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대가야의 국력을 알 수 있는 고령이라는 도시에도 이제 나와 있는 유물 중에서 이제 철로 만든 갑옷들이 나와 있고 대가야 왕의 지배층들의 무덤이 굉장히 큰 걸 통해서 대가야가 한가닥했던 나라구나. 그리고 이 신라에도 영향을 줬지만 이 가야 같은 경우에도 금관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 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가야 연맹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까 고려 그 금관가야하고 대가야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가야가 대가야가 있었고 그리고 금관가야가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이 커다란 두 개의 가야가 둘 다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 보면은 금관가야가 신라 법흥왕에게 항복을 하고 신라에서 이제 불교를 수용하고 그리고 율령을 반포했던 왕이 바로 법흥왕이잖아요. 이 법흥왕에게 금관가야가 멸망하게 됐고 그리고 이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순수비 4개를 세우고 또 그리고 또 비석을 세웠던 이 진흥왕에 의해서 대가야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게 어느 나라로 편입이 됐다는 말일까? 그렇죠. 바로 이 법흥왕과 진흥왕이 있었던 신라라는 나라에 편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야에서 만들었던 토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 아래 거는 가야의 토기고 이 위의 토기는 가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토기입니다. 근데 이 토기의 양식이나 바로 앞장에 있었던 금관의 양식들이 전부 다 신라에 흡수가 돼서 신라에서도 금관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가야의 문화는 신라와 외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가끔씩 나와요. 이 스에키토기라고 돼 있죠. 가야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토기는 무엇인가? 바로 스에키토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도 있지만 방과후 부서 중에 있지만 이 가야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우르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대가야 말에 우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악기를 본떠서 만든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르은 가야 사람이에요? 아니면 중국 사람이에요? 그쵸. 망명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르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만들어서 가야로 내려와서 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금관 가야의 마지막 왕의 아들이었던 김무력이라는 사람이 백제의 성왕과의 관산성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성왕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김무력의 손자인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화랑도 출신이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가야는 우리 역사에서 신라와 일본에게 그리고 그 당시 백제에게 그리고 고구려에게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가야가 이렇게 자, 되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대표적인 세 개의 국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연맹 국가하고 중앙 집권 국가에 대한 차이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나 부여를 보시면은 부여 같은 경우나 가야는 둘 다 연맹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부여는 우리가 사출도라고 해서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이 네 명의 군장들이 있었고 왕이 가운데 있는 연맹 왕국이었죠. 하지만 가야는 연맹이 여기는 5개밖에 그림이 없지만 총 6개의 연맹이 있었겠죠. 아라가야, 대가야, 금관가야 막 이렇게 가야가 6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면에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더 크고 그리고 밑에는 이 군장들이 귀족으로 바뀌었다는 거에서 차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귀족이 왕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우리가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죠. 자,
번째는 뭡니까? 그쵸? 부자, 왕위, 계승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백성들의 민심을 같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종교인 불교를 수용을 하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의 규칙인 율령을 반포하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가 뭐죠? 선생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렇죠. 교육기관이죠. 네. 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학이 있었고요. 백제는 기록이 없죠.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아직 확실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요. 신라는 화랑도가 있었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왕이 왕권강화라는 데 쓰일 수 있었고 국가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밑에 보시면 활동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고구려에서 법률을 반포했던 왕이 누구였나요? 고구려 법률을 반포했던 왕은 그렇죠. 바로 소수림 왕이었죠. 그리고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했던 왕도 마찬가지로 소수림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제에서는 누구였나요? 백제에서 법률을 반포했던 왕은 4세기 때 고이 왕이 법률을 반포를 했죠. 그리고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했던 왕은 바로 침류 왕이었습니다. 침류 왕이에요. 자, 그다음 신라네요. 신라는 법률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했던 왕이 같은 왕이었죠. 바로 법흥 왕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흥 왕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국 그리고 가야까지 해서 연맹 국가와 중앙 집권 국가까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